4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하층 찾으셨죠?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게 건축법의 적용 대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은 건축물인데 건축물에 대한 개념에 관한 사안들을 먼저 보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건축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는데, 지붕이 공작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로서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란 말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축조신고 대상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고, 문화재, 그리고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지게 되는 철도, 궤도, 부지, 그리고 하천구역이란 말, 고속도로란 말을 각각 구분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해 출제되는 것이 건축물 구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과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물에 들어가게 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게 건물 크기를 좌우하게 되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개념이 각각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매년 시험에 반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4가지 보시는 게 일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지하층 찾으셨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엔드 개념입니다. 바닥의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거기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 하고 이 대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지하라고 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저 반지하와 관련되어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지하층 요건을 갖추었는데, 저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와 해당 층 높이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지하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것이 5층 바닥이거든요. 저 바닥은 보통 두께가 30cm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닥은 발을 올려놓게 되는 이 부분을 바닥 윗면이라 하고 이 부분을 바닥 아랫면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6층 올라가게 되면 6층에 발을 올려놓는 바닥이 있습니다. 얘는 위층, 6층 바닥 윗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층고, 층 높이라 함은 바닥 윗면에서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라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층고가 만약 4m인데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1m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얘는 2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층이 아닌 지상층이 되게 됩니다. 다만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깊이가 2m 이상이라고 하면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지하층에 대해서는 지하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고 해서 지하층 되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와 해당 층고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지하층과 관련된 용어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것 확인만 해 놓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거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강의실도 거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건물 공간이 있다고 하면 거실이라 표현하고, 저 거실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이나 복도가 있다고 하면 계단, 복도는 거실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3번 주요 구조부라는 말 찾으셨죠. 내력벽 기둥, 여기 내력벽은 아파트의 양쪽 끝에 창문 없는 벽면이 있습니다. 건물 기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벽이라 해서 얘를 내력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우리가 지금도 강의실에서 볼 수 있는데 건물 무게,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주요 구조를 기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내력벽과 기둥은 수평 구조이겠습니까? 수직 구조이겠습니까? 수직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밟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보는, 우리가 지하 주차장 내려가시게 된다면 위층 바닥에 붙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구조물을 볼 수 있는데 대들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대들보가 바로 보에 해당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틀은 지붕 외곽, 윤곽을 잡아주는 것을 지붕틀이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저 1962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많았겠습니까? 목구조 건물, 한옥이 많았겠습니까? 한옥이 많았습니다. 그런 한옥이라고 하면 지붕의 외관을 잡아주게 되는 이런 야구 방망이 비슷한 목재가 있는데 이 목재 하나하나를 지붕틀이라 하고 저 지붕틀을 조정함으로써 지붕이 사각형도 될 수 있고 팔각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지붕이 팔각형이라고 하면 그 건물은 팔각정이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붕틀이 지붕의 외관을 잡아준다 해서 주요 구조부에 포함되게 되는데 지붕 자체는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지붕 자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건축법에서는 지붕틀을 주요 구조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계단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 계단을 말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대수원 기억나십니까? 4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는 계단이라면 주계단이고 5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게 된다면 피난 계단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학원 건물이 8층이거든요. 비상 계단 이용하실 때 갑종 방화문인 철문 한번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단 형태를 피난 계단이라 하고 철문을 2번 열어야만 비상 계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특별 피난 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주계단은 화재 발생 시에 건물 상층에서 지상층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주요 구조부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하층 바닥이라는 말 찾으셨죠? 최하층 바닥은 바닥 바로 밑이 땅입니다. 바닥이 무너질 염려 없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에 포함시키질 않고 그리고 옥외 계단이라는 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요 구조부 이단이다. 아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이 작년에 일부 개정되었는데 아마 교재 편집 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구성하게 되는 것은 설비와 구조로 구성되게 되는데 특별히 부속 구조물이라는 개념을 작년에 건축법 개정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속 구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기 시설물입니다. 가끔 아파트 옥상 가보게 되면 옥상에는 공기 흡입구나 배기구를 설치하고 그곳에 바람 불면 돌아가게 되는 환기 설비라는 것을 갖춰 놨는데 이 환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 그것을 환기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환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만 해놓습니다. 좀 전에 시험에 내게 되면 이 주요 구조부 아닌 것으로 방금 보셨던 최하층 바닥이나 그리고 옥외 계단을 틀린 정답으로 많이 활용했었는데 부속 구조물이란 개념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환기시설물도 주요 구조부에 포함되는 것 아닐 겁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확인해 놓습니다. 4번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함께 보셨죠?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한다. 45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의 설계도서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가십니다. 7, 8 그냥 넘어가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12번 발코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 휴식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 설치하는 공간을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도로에 접한 땅을 대지라 하고 도로 없는 땅을 맹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지와 대지의 가치는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과거 맹지였다가 도로 뚫게 된다고 하면 많은 재산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위 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건폐율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 건폐율과 관련되어 100%는 없죠. 그래서 이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중심 상업적이라고 하면 90%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이 만약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곳에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 건폐율 90일 때는 900제곱미터까지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일부 공간은 그냥 빈 땅으로 비워두게 됩니다. 이런 땅을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얘를 테라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구를 테레라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용적률의 제한을 받아 건물 건축하다 보면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전망 휴식의 공간 또는 가끔 돈이 있으신 분은 골프 연습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공간을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군부를 설치하고 이러한 곳을 유리창 샤시해서 주택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중에 사람이 일부러 만든 것이 있다고 하면 발코니죠. 그래서 건축물 내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을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서를 잠깐 살펴놓습니다. 이 경우 주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기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부동산 공법에서는 각종 기준 보게 되면 앞에는 항상 장관 나와야 됩니다. 저 기준을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런 말 나오게 되면 바로 틀린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공법상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발코니에 대해서는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 아파트를 신규 분양하다 보면 발코니를 개조해준다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것은 건축법상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학원에도 발코니가 존재하는데 이 학원의 발코니는 창고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주택만. 그래서 광해 단독택에 해당되는 것과 공동택에 설치한 발코니에 대해서만 거실, 침실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집에서는 베란다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집에 오늘 얘를 발코니라 표현했다는 것을 알고 집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면 집안 식구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러 나갔더니만 사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냥 베란다라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홍길동전 공부하셨을 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그 심정을 그 당시에 감정이입으로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부터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집에 가면 그냥 베란다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정확하게는 뭐라 표현한다? 발코니라 표현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에 대해서만 거실, 침실, 창고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4번 고층 건축물입니다. 14번 초고층 건축물, 15번 준초고층 건축물 서로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페이지가 다르지만 묶어 놓은 걸로 해주십니다. 여기 13번 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층수 또는 높이 둘 중에 하나를 갖추게 되면 고층 건축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 보통 층고는 4m입니다. 아파트의 층고는 3m이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의 층고는 4m입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4하면 120 나오고 50 곱하기 4하면 200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과
그냥 고층 건축물의 구분에 있어서는 층수 곱하기 4 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120, 200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로 파악해 놓습니다. 15번입니다. 준초 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아닌 것 추천없습니다. 우리가 공법과 관련된 내용 또는 민법과 관련된 내용에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을 붙여주게 되면 뒤에 나오는 말을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준초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얘는 고층 건축물에는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50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초고층 건축물인데 40층짜리라고 하면 그때는 준초 고층 건축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로 최근에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40층이고 그 높이가 200m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맞습니다. 층수는 그 요건에 미흡하지만 높이 기준이 200m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층수 또는 높이 기준으로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을 판단한다는 것, 그 정도를 확인하십니다. 16, 17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시고 18번입니다. 건축의 유지 관리란 건축의 소유자,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사용 승인 추놓습니다. 건축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멸실 추천놓습니다.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규모 작은 건물 건축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 집을 건축법에 따라 만들게 되는데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 내가 살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런 집이 공사 완료되게 되면 허가 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준공금사란 말을 공부하셨지만 그리고 공사완료 공고란 말을 하셨지만 여기 건축부에서는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는 공사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한 공사 중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작년에 상도동의 유치원 붕괴된 것 기억나십니까? 그 바로 밑에 단지형 다세주택 만들다가 집안 잘못 건드려서 건물 붕괴되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해결해야 된다? 건축주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용승인 받게 되면 공사 완료되고 이러한 건물을 멸실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유지관리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지관리 기간 중에는 공사하는 것 없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아닌 소유자가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사용승인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멸실될 때까지 그 기간을 유지관리를 하고 저 유지관리 기간 중에 책임지는 자는 소유자 관리자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용도 변경은 공사 도중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용 중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용 중에 이루어진다는 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멸실이란 말과 철거란 말은 같은 의미 아니죠. 건물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면 철거이고 의도하지 않고 훼손당했다고 하면 그때는 멸실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최근 속초 화재 사건 기억하시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건물이 철거된 것이 아니라 멸실되었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 멸실될 때까지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은 인테리어를 법률로 표현한 용어라고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묶어 놓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26회 때와 29회 때 우리 시험에 2번 출제했는데 작년에 이걸 내고 출제하는 분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많이 틀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양가 21번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따로 출제하는 경우도 아마 발생하게 됩니다. 얘는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작년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 하는데, 우리 법률 용어에는 대중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중이란 말을 쓰게 된다고 하면 1970년대 대통령께서 제일 싫어하는 분이 그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대중이란 말을 쓰지 않고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때 다중이용 건축물로 우선 인정하게 됩니다. 이번 차셨죠?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무조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점수가 좋으면 자신감 있게 공법 하시던데요. 그리고 공법이 어느 정도 점수 나오시게 된다면 나머지 2차 과목에 대해서는 열심히 따라가시게 되면 점수 나옵니다. 공법은 잘 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법이나 세법, 공시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책 듣기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법 수업만 빠지지 않고 그리고 특강 같은 거 같이 들으시면서 쭉 하시면 다 90점 넘습니다. 특강까지 들으시면 90 넘으시게 되는데 이쪽은 간혹 과락을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때 잘 보셔야만 자신감 토대로 해서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죄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먼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1번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시설.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추천 없습니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바로 서울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인천국제공항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종합병원이라는 것 확인되시고, 우리 남양주에는 아직 종합병원 없죠. 그리고 6번 관광 숙박시설은 무궁화 5개, 4개짜리를 관광 숙박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16층 이상이면 용도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운, 판문숙이라고 구분하시면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종류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분과 이름은 같은데 성은 다른 판문숙이라는 분이 계시고 자주 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종교시설과 종합병원 그리고 운수시설, 시험 볼 때까지는 얘가 익숙하기 전 상태라고 하면 종종 운운이란 말로 대신 하십니다. 그리고 판매시설, 문화집시설, 문화집시설과 관련되어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는 지진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 대피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원과 식물원은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사람입니까? 동물, 식물입니까? 동물, 식물이기 때문에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시킵니다. 만약 건축법에 다양한 공법상 규제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저 동물원과 식물원에는 적용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과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 시험 지문에 동물원, 식물원이 특정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설명되게 되면 무조건 거부입니다. 동물원, 식물원에 대해서는 24시간 사용하는 것은 동물, 식물이기 때문에 건축법과 관련된 안전상의 다양한 규정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런 문제는 나왔는데 5년 전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색 말고 동물원, 식물원이 특정 제도의 적용 대상을 설명하게 되면 무조건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 6가지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1번입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2단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 왜 추천했습니다. 건축물로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묶어놓으시면 앞서 다중이용건축물의 용도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5개 나오고요. 그리고 9번 보시게 되면 관광 숙박시설 찾으셨죠. 그러면 추가되는 6가지로서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여기 노유자 시설은 유치원, 경로당을 노유자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운동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농구장이나 배구장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유락설, 버닝썬이라는 곳 기억나실 겁니다. 관광 휴게시설이라고 하면 야외 자동차, 극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례시설 기억나실 텐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특별히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 5000 미만의 종종우는 판문속 6가지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종종우는 판문속 6가지가 그 규모가 5000 이상인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로서 위관장교 노동이란 말로 대신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에 송송 커플이 결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의 계급이 대위였는데 그 대위를 위관장교라 표현합니다. 만약 소령이나 중령이라고 하면 그때는 영관장교라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심어줬던 것은 노가다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여기 교육연구시설은 도서관이나 학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유자시설, 그리고 노동의 동원, 운동시설로 각각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위관장교 노동 6가지의 경우는 그 바다 면적합이 1000 이상, 만약 10,000제곱미터 된다고 하면, 위락설이 10,000제곱미터라고 하면 그래도 얘는 뭐다?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반면 종종우는 판문속이라고 하면 얘는 5000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건축물이지만 5000 미만일 때는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렇게 파악하십니다. 다만 얘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모의고사에만 나올 겁니다. 만약 좀 어렵게 낸다고 하면 준다중이용건축물과 관련된 12가지를 한번 물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분이 자주 우셨던 이유는 드라마 보고 감동하셔서 울지 않았나 그 생각 듭니다. 그래서 위관장교 노동이란 말 정리하시면서 12가지 준다중이용건축물을 각각 살펴보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시는데 3m란 말과 20m란 말을 각각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m, 20m 각각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면적, 높이, 층수 산정 방법 찾으셨죠? 이쪽은 조금 지겨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이 건축 면적 찾으셨죠? 건축 면적이란 건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외벽 동그래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 2번과 양가 3번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올 텐데 그래도 무시해버립니다. 한 장 넘기시니 461페이지에는 3번 바닥 면적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찾으셨죠? 건물의 각층 추천놓습니다. 또는 그 일부로서 벽 동그래 놓습니다.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1층짜리 단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저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 또는 벽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벽이 사방 모두 벽에 둘러싸여 있게 된다고 하면 그 벽 가운데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은 벽이 몇 개? 4개는 존재해야만 면적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 지붕을 주유소 방문하다 보면 캐노비 구조로 해서 기둥 하나, 2개가 지붕을 지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지붕을 지탱하는
벽이나 기둥이 하나, 두 개라고 하면 면적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구획 중심선, 구획 가능하다. 이 말은 벽 또는 기둥이 4개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획이 불가능하다, 부획이 곤란하다. 이 말은 벽 또는 기둥의 개수가 하나 또는 2개밖에 안 되었을 때 구획이 곤란하다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외벽입니까? 그냥 벽입니까? 그냥 벽입니다. 외벽 중심선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건축 면적에 관한 표현이고, 각 층의 벽,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라 쓰면 바닥 면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하셔야만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점수도 달라질 건데요. 미묘한 차이 하나 가지고 지문이 맞고 틀린 게 심한 게 공인중개사법 시험입니다. 그쪽에서 어떻게든 90 나오시면 안심하고 2차 통과하실 수 있거든요. 하긴 작년에 90만 넣으시면 통과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실 겁니다. 꿈의 점수입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 있고 얘는 천천히 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62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연면적이라는 말 찾으셨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이라는 말을 가로해 놓으시고 1번 지하층 면적만 추천놓습니다. 2번 지상층의 주차용으로서 가로 속에 부속 용도, 그리고 3번 피난안전구역, 그리고 4번 대피 공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하셨던 건축물 관련 행위에 있어서는 건축 중에 증축이라 함은 건축의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높이, 층수를 종전보다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를 근거로 건물의 크기를 크다, 작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바로 건축 면적입니다. 여기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벽은 보통 두께가 20cm 정도이거든요. 날이 추운 동네라고 하면 저 벽의 두께가 50cm도 가능합니다. 그 벽 두께가 20cm라고 하면 그 중심선은 그 가운데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를 이용하다 보면 대지에 건물이 세워졌을 때 이 건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도를 이용하는 자가 이 건물을 옆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위에서 내려다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 위에서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옆에서 저 건물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저때는 건물의 입체성을 느낄 수 있거든요. 반면 저 건물을 하늘에서 조망하게 되면 평면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도화지 위에 물건을 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 그림은 평면적이었습니까? 입체적이었습니까? 평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이 건물을 구성하는 벽들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벽, 얘를 외벽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외벽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작성하게 되면 걔를 뭐라 한다?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 면적에 있어서는 도면이 여러 자 나온다, 딱 하나 나온다. 딱 하나 나야 됩니다. 제2롯데월드가 123층인데 제2롯데월드를 할지라도 건축 면적과 관련된 도면은 몇 장 나온다? 한 장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얘는 평면적이라는 걸 밝히셔야 됩니다. 반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여기 각각이란 말은 건축법에서는 하나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이 지상 3계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저 3계층에 각 층마다 가장 끝에 있는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이 이런 부분이라면 그 벽 두께가 20cm였을 때 그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1층 바닥 면적이라 하고, 2층을 구성하는 가장 끝에 있는 벽이 저 노란 선이라면 저 노란 선에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이 바로 2층 바닥 면적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을 뭐라 한다?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중개하시면서 우리 학원 같은 건물 한 동 전체를 매매나 임대 대상으로 삼게 된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크기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연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 학원 이 공간만 매매나 임대 중개 대상 함께 된다고 하면 그때는 연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면적은 건물 전체 크기일 때 연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 바닥 면적 합계는 건물 일부분에 대한 크기를 표시해야 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이고요. 건물 한 동 전체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으로, 아파트 단지에는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2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합니다. 그때는 연면적 합계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는데, 이 각층이란 말은 입체적이다, 평면적이다,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건물이 3계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저 3계층의 바닥 면적 전부를 더하는 것이 연면적이고, 그 입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각층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면적과 관련된 개념 속에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은, 건폐율과 건축면적은 서로 연결되고 용적률과 연면적은 서로 연결되는데, 하여튼 건축법에 재미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나중에 혼자 보시면 아마 네이버의 백과사전에서 찾아볼 용어가 참 많이 나올걸요. 우리 영어 공부하실 때 한 페이지에 사전 보고 찾아야 될 영어 단어가 3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내 수준을 벗어난 영어 교재입니다. 근데 아마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공법도 사전 찾아보고 해야 될 게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한 2페이지 읽고 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저도 처음에 법대에 입학했을 때, 법대 다닐 때는 책에 한글이 없고 다 한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익숙하지 못한 제가 옥편 들고 찾아보면 한 페이지를 보는데 한 5시간 걸렸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반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옥편 없이 그냥 볼 수 있었고, 옥편 없이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법률 용어 사전이라 따로 있거든요. 그 법률 용어 사전 가지고 1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법률 용어를 좀 익숙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그래도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용어를 좀 익숙하시게 하는 게 이 건축부에서는 고득점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올해도 시험 나올 거 뻔합니다. 우리 한 장짜리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건축법이나 주택법 한 장짜리 좀 받아 놓으시는데, 작년에 그 한 장짜리 가지고 건축법은 6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5문제, 한 장짜리만 보고는 5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법과 주택법 끝나시고 나면 그 한 장짜리 보시면서 그 한 장짜리에 나오는 용어를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걸 좀 한번 가늠하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예, 작년에 계신 분은 별로 없으시고 하다 보니까 하던 것 계속 하더라 합니다.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 이제 5분만 하면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원래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연면적과 관련된 개념은 하나의 건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데,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층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개층 구성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다 면적이 5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 건물의 연면적 얼마이다?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다 면적 합계이기 때문에 지하 1층과 지상 3개층의 면적 전부 더한 200제곱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또 졸리시죠? 이 건물에 이건 봐야 됩니다. 이 건물에 용적률 산정 시의 연 면적 물어보면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15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은 방금 보셨던 여기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이라는 전제 조건 붙었을 때는, 예외 조건 붙었을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시키지만 이러한 조건 붙지 않는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에는 포함시키고 연면에 포함되는데 용적률 산정이라고 하는 조건 붙었을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용어를 공부하실 때 예외 조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그때 특별 규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공법이든 또는 민법이든 다른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뻔히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민법의 지문 속에 전제 조건, 예외 조건이라는 것을 꼭 달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이론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 풀게 되었을 때 지문 속에 예외 조건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답을 구하셔야 되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답을 구하시게 되면 법률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틀리십니다. 그리고 아차,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용적 산정이라고 하는 가로된 부분, 이 전제 조건 달렸을 때는 연면적이 제외되는 것이 총 4부분입니다.